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디자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디자인을 직접 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직접 일을 해 경험함으로써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라는 1차원적인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디자이너의 생각과 고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이해한다면 디자인을 통한 감동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벤틀리 신형 컨티넨탈 GT의 디자인 과정을 추측해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디자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 컨티넨탈에 과연 디자인할 것이 있나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느 영국차처럼 전통을 중시한다는 명목 아래 이전 세대 디자인에 약간만 변화를 주어 인 익스테리어를 만들면 되고, 부동산 수준의 비싼 가격과 여유로운 크기를 가진 만큼 소형차를 디자인할 때처럼 원가 절감에 대한 압박이나 좁은 차체의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여러 장비를 구겨 넣어야 하는 패키징에 대한 고민 없이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크기의 명품을 디자인할 때는 작은 차를 디자인할 때와 전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고, 그 중에는 예산이 많다고 해결할 수 없는, 즉 돈으로 사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미 상업적으로 성공한 명품의 후속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부담감 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의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예술품 수준의 내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전통을 유지해야 하는 외형 속에서 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상향 평준화된 인테리어 품질 속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소재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기까지 해야 하는데요. 벤틀리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퀼팅 시트와 베니어 패널은 독보적인 고급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이었지만 한동안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들에서 쓰이더니 이제는 국산 중고가 차량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기 때문에 하이엔드 럭셔리에 걸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벤틀리의 신형 컨티넨탈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내적 디자인이란 큰 그림과 하이엔드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에 대한 작은 그림들도 잘 그려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이죠. 하지만 완성된 컨티넨탈 GT의 디자인을 보면 아무렇지 않게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낸 후에 여유로움과 위트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유로움 뒤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디자이너의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예상 못한 문제들에 당황하거나 지친 모습이 아닌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걸 알고 있었던 듯한 여유를 가진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된 결과물을 보면 디자이너나 그 팀의 작업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실력도 뛰어난 디자이너가 열정까지 넘치며 아이디어를 쏟아낸 것인지, 일에 지친 디자이너가 하던 대로만 적당히 일을 끝내려 한 것인지, 또는 높은 사람의 취향에 맞춰 마무리 짓기에만 집중한 것인지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이란 디자이너의 생각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 수용자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과 열정 그리고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든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후발주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외국의 유명 디자이너를 고용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지만 그 결과물들에 가슴 뛰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돈만으론 그 열정과 에너지를 모두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없이 아름다운 신형 컨티넨탈에선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어려운 문제들을 아이디어로 극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디자인에 확신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명품이라 불리는 것들에선 대체로 이런 확신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결과물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 어느 분야, 어느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때론 결과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정 또는 개선 요구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깊은 고민을 통해 확신한 결과물이기에 그다지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하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메이커의 판단이 옳았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몇몇 대중 브랜드들처럼 어설프게 참신한 것을 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브랜드와 메이커의 고립된 판단으로 마치 독재자처럼 디자인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앞선 단계에서 소비자를 분석한 후에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다만 그 방식이 시장의 니즈를 분석해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식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담은 결과물을 앞서 보여주고 그 가치에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에 가까워 보입니다. 대개 컨셉카나 프라이빗 품평회를 통해 진행되며 마찬가지로 신형 컨티넨탈도 그 과정을 거치며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2018년 새롭게 등장할 컨티넨탈 GT를 2015년 스피드6를 통해 새로우면서도 한눈에 벤틀리임을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을 미리 소비자들에게 던져본 것이죠. 익스테리어에선 이전의 컨티넨탈의 디테일이 잘 살아있음은 물론 인테리어에서도 전세대의 브레인 스크립트를 간직하고 있지만 전통을 지키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에 합병된 이후 2003년 출시된 컨티넨탈이 아름답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벤틀리 윙스를 모티브로 한 좌우 대칭의 대시보드와 진짜 나무와 금속으로 장식해 만든 럭셔리 GT의 실내는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는 2012년 부분 변경에 가까운 다음 세대로도 이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막연히 오래돼서가 아닌 이 레이아웃으로는 지금 시대의 장비들을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기어 셀렉터를 전자식으로 바꾸거나 옛날 차 같은 분위기의 버튼들을 대체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센터 패시아의 디스플레이를 키우기엔 좌우폭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 장비를 탑재하기 위해 이전의 것을 지우고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하는 것도 벤틀리라는 명품에 어울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벤틀리는 최신 기술을 강조하기보다 그 기술과 전통을 좋아해 Authentic Materials, 즉 우리말로 진짜 소재를 통해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살린 스피드6의 실내는 이전 컨티넨탈의 실내에서 업데이트된 것이란 인상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데요. 벤틀리 윙스를 상징하는 좌우 대칭의 디테일을 더 뚜렷하게 만들고 도어와 이어주어 날개가 더 커진 인상으로 GT라는 장르가 절로 떠오르기도 하고 더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기 힘들었던 좁은 센터 패시아란 문제에 대한 답으로 세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이 시대의 장비를 담았고 컨셉추얼하지만 벤틀리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퀼팅의 조금 다른 버전을 디테일로 활용해 정말 아름다운 실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신형 컨티넨탈의 실내는 스피드6와 다른 형태로 출시됐습니다. 물론 양산차의 분위기가 더 아름답기에 아쉬움이 크지는 않지만 외형은 거의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하고 개념적 측면에선 예전의 레이아웃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로 디스플레이가 조금은 떠오르긴 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 몇 가지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현실적이진 못했다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자동차의 전장도 일종의 플랫폼 개념이기 때문에 파나메라 A7과 플랫폼을 공유하며 세로 디스플레이를 택하게 되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세로 디스플레이에 모든 UI를 통합하는 것엔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이 실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산을 고려하기보다 컨셉카로서 좀 더 먼 시점의 미래를 제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드6는 아름답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양산차의 디자인에 참고할 컨셉카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디자이너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신형 컨티넨탈을 디자인하기 위해 펜을 꺼내 들었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눈앞의 백신은 하염없이 하얗기만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컨티넨탈의 60년 역사와 스피드6 등의 참고 자료가 있고 또 하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보통 2단계에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수첩이나 스케치북에 아이디어를 참고하는데요. 아이디어란 것은 필요할 때마다 알맞게 등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작업시간 외에 경험과 공부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곤 합니다. 최근엔 핀터레스트가 그 수고를 대신해 주긴 하지만 자신의 머리를 거쳐 손으로 기록된 수첩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형 컨티넨탈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서는 이 수첩에서 나온 듯한 위트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숨어있고 쉽게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하기에 그것을 히든 딜라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이 자원들을 종합해 가장 먼저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역시 큰 그림인 컨셉이자 주제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GT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맞게 구체화시키는가는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막연히 아름다움을 넘어 벤틀리만이 할 수 있는 소재의 활용과 디테일을 담을 수 있고 이 시장의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경험 그리고 브레인 스크립트를 자극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공부한 건축과 조경을 포함해 디자인을 통해 삶을 제안하는 분야에선 항상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여러 번의 실무를 반복하다 보면 그냥 하던 대로 이 단계를 건너뛰고 설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품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이 단계에서 결정되기도 할 정도로 주제와 컨셉은 중요합니다. 롤스로이스의 팬텀이 달리는 갤러리가 아닌 막연히 비싼 걸 다 갖다 넣은 천박한 럭셔리를 주장했다면 이토록 무게감 있고 소름 돋는 디자인을 제시하지는 못했을 것처럼 컨티넨탈은 사치스럽고 여유롭지만 스포티한 GT를 더 부각시키고 업데이트시켜줄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벤틀리가 선택한 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 물론 비행기가 가격을 가리지 않고 여러 자동차 디자인에서 등장하는 키워드이긴 하고 스팅어의 영상에서 비행기에 비유한 진부함과 그 막연함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비행기는 장거리, 스포티, 호화로움 그리고 아날로그와 첨단의 인상 모두를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상이고 벤틀리는 다른 브랜드들처럼 막연하게 비행기 조종석이나 그 1차원적 인상만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롤스로이스 영상에선 J클래스 요트란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했듯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어설픈 비유는 삼류의 인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벤틀리는 구체적으로 1930년대 스파르탄 이그제큐티브란 비행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속 동체의 인상이 강한 특징을 가졌고 당시 부자들의 전용기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에비에이터 하워드 휴즈가 소유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롤스로이스가 그 여유로움과 럭셔리함 그리고 비일상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 요트의 브레인 스크립트를 활용했다면 벤틀리는 그들과 한 회사일 때부터 스포티함을 주장한 브랜드인 만큼 요트보다 비행기로 비유되는 것이 훨씬 설득력 높아 보입니다. 특히 금속 동체의 럭셔리하고 아날로그한 인상은 신형 컨티넨탈의 유려한 익스테리어를 비유하기에 더 없이 완벽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의 억지를 더하자면 컨티넨탈 익스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3요소 중에 스우프 루프라인과 스파르탄의 지붕 라인이 닮은 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형 컨티넨탈 GT의 익스테리어는 컨티넨탈의 60년 역사와 스피드6 그리고 스파르탄 이그제큐티브라는 세 개의 기둥과 가장 여유로운 쿠페라는 지향점으로 구성된 큰 그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 벌써부터 흥미롭기에 가슴 뛰는 상태로 그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앞모습부터 살펴보자면 두 개의 헤드램프와 메시 타입의 그릴 그리고 본넷의 아웃라인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분명 그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스포티해졌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릴의 폭이 넓어진 것과 기본형부터 스포티한 범퍼 아래 그래픽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모델보다 눈에 띄게 스포티해 보이는 데는 헤드램프 사이에서 시작하는 캐릭터 라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펜더에서 시작해 도어 패널을 지나 리어 하우스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1952년부터 쓰여온 컨티넨탈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디테일 중 하나이고 벤틀리에선 파워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003년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컨티넨탈이 부활할 때도 강조된 디테일이었고 2012년의 모델에서도 그 절묘한 철판의 굴곡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전 모델에선 휠 아치와 비슷한 높이에 있던 라인을 펜더보다 위로 그린하우스에 가깝게 올려 아찔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헤드램프까지 길게 뻗게 하여 스포티하고 아날로그한 분위기를 연출해 자연스럽게 스파르탄 이그제큐티브가 생각나게 하고 있지만 이 라인을 중심으로 느껴지는
아날로그하고 굴곡진 인상을 위해 벤틀리에선 알루미늄을 500도씨로 가열해 성형하는 슈퍼포밍 테크놀로지를 사용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산차 최초로 바디패널 전체에 그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막연히 그 기술 자체의 대단함보단 이를 통해 같은 캐릭터 라인을 그리더라도 좀 더 예리하고 섬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옆면에서 윗면까지의 라인을 경계선 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된 덕분에 디자인을 감상할 때 의도하지 않은 선에 집중을 뺏기지 않고도 디테일과 그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파르탄의 동체와 같은 무결점의 외형은 럭셔리하고 아날로그하며 스포티한 분위기를 만들어 마치 망치로 철판을 두드려 성형하던 시절의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유려하고 아름답게 컨티넨탈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 분야에 쓰이는 슈퍼포밍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는 것 그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표현의 범위와 의의에 집중했기 때문에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상을 소재를 통해서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런 벤틀리의 접근이 소재에 대한 리서치가 가장 빛을 보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형 컨티넨탈 GT는 이 기술을 바디 패널 전체에 활용해 이전보다 80kg을 감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재를 다루는 아이디어와 그것으로 구현한 디테일,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내적 디자인까지 벤틀리 컨티넨탈이란 이름에 걸맞지만 역시 자동차의 디자인에선 헤드램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디자이너의 입장에선 두 개로 나눠진 헤드램프는